촌철아 통신은 이제 그만! 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내과 전문의 이봉규 원장님과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TV 건강해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해줘 코너로 자주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식중독에 관해서 도움 말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얼마 전 유치원에서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네, 원장님, 이런 식중독의 원인 과연 뭘까요? 식중독은 네.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 동시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주로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지만 드물게는 독버섯이나 이런 자연독이나 잔류농약 등에 의해서도 식중독은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날이 더워질수록 식중독을 주의하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는 겨울에도 겨울철 식중독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여름철 식중독과 겨울철 식중독 어떻게 다를까요? 무더운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7월과 8월 사이에 식중독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들, 예를 들어 병원성 대장균이나 장염 비브리오균 같은 이런 식중독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고 이에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면 식중독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겨울에도 식중독은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은 노로바이러스인데요. 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1년 내내 발생이 가능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특징적으로 영하 20도씨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식중독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주로는 오염된 조개나 굴 같은 어패류를 먹었을 때 발생하게 되고요. 또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감염된 사람과 접촉만으로도 전염이 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식중독의 주요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걸리면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되나요? 식중독의 주증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통, 설사, 구토, 또 설사와 구토로 인해서 탈수가 생기고 열이 동반된다면 근육통이나 두통이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식중독은 원인균에 따라서 증상들이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또 먹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증상이 생기는지가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가장 흔한 식중독은 음식을 먹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면 배가 아프고 설사가 반복되는 그런 식중독인데요. 그건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포도상구균은 독소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독소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서너 시간이 지나면 독소가 장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부터 복통과 설사가 반복되게 되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독소가 우리 몸에서 배출되고 나면 서서히 증상이 좋아집니다. 또 이 포도상구균은 균 자체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독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개 열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식중독은 복통, 구토, 설사, 발열 같은 것들이 주증상이지만 원인균에 따라 증상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증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내가 식중독에 걸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나하고 맞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음식 알레르기가 발생한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식중독과 음식 알레르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드러기는 가장 흔한 피부 증상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급성 두드러기의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음식물 알레르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게 되면 이게 음식물 알레르기에 의한 건지 식중독에 의한 건지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식중독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위장관에 감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구토나 복통, 설사 같은 위장관 증상이 주증상을 이루게 되고요. 피부 반응은 이때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서 2차적으로 피부 발진이 생길 수 있는 경우이고요.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는 가려움이나 피부의 발진 같은 걸 유발하지만 위장관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구토나 복통 같은 위장관 증상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관 증상의 유무에 따라서 식중독과 음식물 알레르기를 감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식중독이 내가 의심이 될 때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 있을까요? 또 특히
요번에는 또 어린 유치원생들한테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응급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식중독이 생겼을 때는 설사와 구토 때문에 탈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탈수로 인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분과 함께 전해질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보리차를 마신다든지 끓인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타서 마시는 방법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내가 식중독에 걸린 게 아닐까 의심이 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는 우리가 설사를 한다고 해서 지사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를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유해한 미생물이나 독소를 배출해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면서 방어 기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사제를 사용해서 이것을 억지로 막아버리게 되면 병을 악화시키고 병의 유병 기간을 길게 만들기 때문에 지사제의 사용은 꼭 전문의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구토나 설사가 계속되면서 탈수가 심해지고 몸이 쇠약해진다든지 구토가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맥주사를 통해서 수액을 공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혈변이라든지 발열 같은 것이 동반이 되면 항생제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일 것 같은데요. 이 식중독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식중독 역시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물은 꼭 끓여서 드시고 음식은 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식은 익혀서 드시는데 익힐 수 없는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흐르는 물에 씻어서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조리기구를 통한 감염도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조리기구 위생관리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은 개인위생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이고요. 우리가 비누나 손세정제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깨끗한 물에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내가 식중독 증상이 있다고 의심이 된다면 그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식중독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떠도는 소문에 기대는 것보다 전문의를 찾아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첨단 이봉균에 가면 훨씬 좋겠죠? 네, 이번 건강해줘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소식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